네, 중국이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거의 다 추월해 이제 한국이 추격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 나오죠. 그나마 유일하게 앞선 반도체도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추격전을 시작해서 격차를 2, 3년으로 좁혀놨습니다. AI 분야의 논문 특허 데이터는 중국이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글로벌 산업과 시장은 물론 정책 전반을 뒤흔드는 중국의 기술 굴기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 정상은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제 옛말입니다.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요.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대부분 중국이 추월했는데 특히 AI 분야의 미중 경쟁이 참 치열하죠. 관련해서 AI 산업에 조금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분기 실적을 우리 새벽에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AI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네요. 이병욱 교수님, 마이크론 실적 AI 거품론이냐 아니냐 뭐 관건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은 메모리만 하는 회사예요. 네. 오로지 메모리만 하는 회사고 그 중에 이제 D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메모리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요. 메모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가 늘었고 네. 매출 중에 HBM이 50% 늘었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메모리가 팔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D램 중에서도 지금 HBM 부분에 50%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예. 주로 HBM이 주로 GPU에 쓰이고 있다 보니까 GPU, 예. 어떤 시그널을 주는가 하면 데이터 센터에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직은 원활히 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GPU의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 적어도 투자는 원활히 되고 있거나 시그널을 준 거죠. 예. 근데 AI 거품에 있어서 이제 좋은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예. 결국 AI 거품론의 또 한 축은 네. AI 산업이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냐, 지속 가능하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 수익을 내고 있느냐는 측면이 중요한데요. 예. 근데 이제 메모리가 많이 팔렸다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AI 사업들의 수익성이 난다는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분 지표로는 여전히 투자는 열심히 되고 있다라는 지표는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축, 우리가 걱정하는 또 다른 축인 그래서 AI가 돈을 벌고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지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네. 어쨌든 뭐 연초보다 한 1.6배 올랐고 또 다른 시그널은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요 발표 나고 나서 한 1.몇% 올랐거든요. 네. 그런 시그널을 보면 시장 자체는 요 마이크론에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반응을 했다 정도로까지는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에 이제 메모리 수요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GPU에 들어간다. 그래서 AI 관련 투자는 늘어나는데 과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고 있는 오라클의 변수 때문인데 이것만 보면 또 걱정이 좀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 좋았지만 오라클의 뭐 투자를 상호펀드가 뭐 철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사실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2015년에 예. 마이크론이 그 중국 기업 칭화 윤희에 매각될 뻔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그게 오. 당시에 주당 21달러, 예. 총 230억 달러의 인수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됐는데 예. 그때 불과 10년 전인데 지금은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올랐고 네. 수익성도 어마어마하고 10년 전에는 당시 마이크론이 거의 한 개 기업까지 갔었거든요. 반도체 회사로서 예. 좀 생존 가능성이 의문이 예, 메모리 있었군요. 반도체 영원한 3등이었고 예.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HBM을 지금 엔비디아가 AMD에 팔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예. 이 월가의 대표 AI주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10년 전에 마이크론이 만약에 중국에 팔렸다면 네.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을 텐데 생각하면 예.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아찔했네요. 있고요. 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말하신 뭐 구조적인 부분, AI 부분이 아직 수익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예. 그 현 시점으로 보면 이 마이크론은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고 네. 미국 AI 주 중에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 메모리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 GPU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제품이 됐고 예. 이 매년 12월이면 네. 그 한 5년 전만 해도 D램 가격이 폭락했다가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수요 때 그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하는 이런 그 가격 사이클이 되게 변동이 심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 그 AI 때문에 왜냐하면 예.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이 또 발표를 한 건데 내년 2026년 내년에? HBM 공급 계약을 이미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 걸. 2027년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예. 그래서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 HBM 등으로 인해서 네. 그 공급자 위주 시장이 돼서 이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금 공급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좀 부족하니까 이제 공급자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상당히 밝게 보시는데 지금 미국의 이 AI 산업의 거품론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가 또 눈을 한켠으로 돌리는 게 중국 AI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지금 잘 쫓아오고 있을까 이런 건데 간혹가다 뭐 딥시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놀랄만한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뭐 상장을 해서 상장 첫날 6, 7배 오르는 대박을 나타내는 건들이 계속 있다는데 어떤 기업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상장한 이제 펜리스 기업이고 둘 다 GPU를 만드는 기업이 최근에 설계 회사들인가요? 예, 설계 네. 상장을 했고요. 하나가 이제 메타엑스라는 데인데 여기가 예. 거의 이제 7배 정도 이제 상장해서 됐고요. 7배나. 예. 네. 근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미국 AI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네. 1,000억 불 이상의 이제 민간 투자가 들어간 반면에 예. 이 중국은 이제 관이 주도된 소위 말하는 GGF라고 부르는 이제 거버넌스 가이드 펀드라고 해서 예. 민간 합동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로 투자하는 형태예요. 민관 합동 펀드예요?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가 하면 일단 민간은 조그만 악재에도 반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거품론 나오면서 이제 AI 관련주가 들썩들썩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데. 어차피 민간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가이던스부터 시작해서 민간이 많은 이제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이제 약간의 거품으로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생 기업이고 예. 중국 전체를 통틀더라도 GPU 매출이 1%도 안 되는 기업인데 상장하자마자 이제 7배 정도가 됐으니까. 시장 매출은 GPU의 1%도 그렇죠. 안 된다. 뭐 그리고 얼마 안 된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고 알려진 게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약간 거품이 있긴 하지만 예. 미국처럼 이제 중국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예.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펀드를 위주로 이제 AI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불분 소위 말하는 이제 애국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미국은 이제 버블론 때문에 AI 주가가 변동성이 매우 큰 반면에 예. 중국은 이제 막 주목받으면서 뭐 더 커져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긴 하는데 예. 그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예. 미국은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상에 이제 그 민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설계 기업 메타엑스하고 무어스레드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장에서 이렇게 상장 첫날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갖는데 도대체 왜 기대감이냐? 아까 말한 애국주의,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니까 이 규제받는 상태에서 국내 회사들을 왕창 키울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무어스레드하고 메타엑스의 네. 그 선배격인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캠브리콘. 예. 네. 캠브리콘은 2021년에 상장을 했는데 한 번도 그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2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주식 중에 가격이 1위, 2위 지금 그 마오타이라는 예. 뭐죠 그 네. 고량주 고량주 회사하고 회사. 네, 시가총액 가장 높은 1, 2위를 건데. 다투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사실 GPU가 아니고 NPU라는 그 독자 그 시스템을 가지고 AI 그 칩을 들고 나왔는데 캠브리콘이요? 예, 이 캠브리콘이 이 네.
원래 그렇게 적자를 계속 내다가 2022년 말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의 제재를 세게 가하고 그리고 특히 화웨이에 이제 핀셋 제재를 가해서 예. 이 화웨이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기록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캠브리콘의 MPU라는 게 사실 국제 경쟁력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어스레드나 메타엑스도 네. 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국내에서만 일단 성공하자. 근데 국내에서 성공하자. 중국에서는 이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개별 기업을 이제 국가 차원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예. 내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수에서만 성공해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캠브리콘이 그거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다. 그래서 이 캠브리콘 효과로 메타엑스, 무어스레드 같은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이 사실 무서운 게 이런 칩리스 기업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 설계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캠브리콘 같은 선배 기업이 몇 년간의 흑적자를 견디다가 올 들어서 매출도 보니까 아까 4,000%나 올랐다. 예, 4,000% 올랐고요. 흑자도 이렇게 반기 2천억씩 내면서 이제 확실히 실적을 내니까 방금 메타엑스라든지 또는 무엇이라도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몇 년 지나면 큰 이익을 낼 거다. 개인 투자자들도 기대가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수출, 강도 높은 기술 수출 제한이 중국의 기술력을 좀 높이는 건데 만약에 제한을 안 했더라면 더 빨리 추격했을까? 아니면 기술 제한 때문에 자립심으로 더 올라가고 있을까? 참 추정하기 어렵네요. 가정적인 얘기지만 뭐 만약에 미국이 제한을 안 했다라고 하면 더 빨리 갔겠죠. 더 왜냐하면 빨리, 이게 예. 뭐 GPU 하나에 된 게 아니라 AI 관련된 모든 스택을 사실은 제한을 시켰어요. 모든 거요. 예를 들면 이제 HBM도 이제 수출 못하게 막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막았죠. 네. 전부 다 막아놨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된 거는 GPU가 지금 H100이 60% 수준까지 올렸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어요. H100이 엔비디아 H100이 예. 60% 수준.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HBM이 없어요. HBM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까지 갈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AI 생태계에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산발적으로는 이제 제재를 이겨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버겁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미 앞지른 부분은 소프트웨어 스택 부분은 이미 앞질렀어요. 소프트웨어는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 부분에서 예. 반도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도 못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어려움 겪고 뭐 하웨이가 지금 GPU 속도를 올렸지만 예. 그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핵심 부품이 HBM인데 HBM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산업에서 어차피 상업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축에서는 되게 힘들지만 따라왔고 네. 반면에 제재로서 얻은 이득은 뭐냐면 제재의 그 반대말은 관이 더 주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중국이 안 그래도 관 주도로 가지만 이미 관 주도인데. 더 크게 관 주도로 가서 더 많은 이제 그 펀드를 조성을 하고 예. 그게 빅 펀드 3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70조 원 정도 돼요. 3,440억 위안 예. 정도를 조성을 했으니까 음. 이제 이 대규모 돈을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스스로 조성해 주고 있고 시장을 만들어주고 가장 큰 게 아까 교수님 말한 게 네. 레퍼런스 마켓 시장인 거거든요. 예. 너네 외국에 안 가더라도 내수에서 괜찮다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조달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수 시장이 그 시장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걸 입증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또 해서 이제 수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게 매우 잘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별로 두려움 없이 네. 이제 내수 시장에서 먼저 증명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심어줬죠.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푸시해서 만들어진 시장인데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품 하나씩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약간 지연시키고는 있으나 그 반대로 만들어진 강해진 관 주도로 인해서 중국이 아주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뭐 최근에 HB200 이제 수출은 이제 허용이 됐으니까요. 트럼프가 네. 다시. 예.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 부분이 있어서는 이제 조금씩 완화해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커진 생태계에서 무섭게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중국의 관주도로 내수 시장이 워낙 큰데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보조금을 준 다음에 이걸 써라. 그러면서 돈을 더 퍼 붓는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펀드 세계가 해서 뭐 70조 가까이 붓는다고 하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AI 분야가 이제 앞으로 기업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기술력이랄까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조금 좀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캠브리콘을 창업한 그 창업자가 천텐스라는 그 85년생인데 창업자. 예, 이 친구가 2015년에 2016년에 창업을 합니다. 31살에.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고 네, 이분은 이제 중국 과학기술대학이라는 데를 우리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데인데 예, 거의 16살에 들어가서 24살에 거기서 그 천재다, 컴퓨터 16세. 소프트웨어 박사를 하고 그리고 중국 최고의 과학 연구기관인 중국 과학원이라는 데에 가서 교수를 한 5년 하다가 31살에 창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를 때려치고 창업을 하죠. 예. 그리고 2010년에 AI 칩 개발을 구상을 하고 2015년에 20명 연구팀을 가지고 세계 최초 딥러닝 전용 AI 칩을 개발을 합니다. 상용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그 엔비디아도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였던 걸 생각하면 이 내공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뭐 중국에 매년 500만 명 이공계 그 대졸자가 나오고 그 저변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해외파들도 점점 더 많이 귀국하고 있어서 기술력의 그 기반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의대로만 뭐 이공계 유능한 인재가 쏠리는 이과계통의 유능한 인재가 의대를 찾는 우리와는 참 천양지차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 캠브리콘도 그렇지만 지금 상장에 대박을 낸 메타엑스라든지 무어스레드의 창업자들도 보니까 다 엔비디아, AMD 여기에서 아주 내공을 쌓은 엔지니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엔비디아, 중국판 엔비디아를 노리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추격 관련해서 연구 분야, 특히 연구 기술, 하드웨어보다는 연구 기술 분야를 늘 이렇게 경쟁력을 추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연구개발 분야의 90% 중국이 뭐 미국을 앞섰다는데 이게 뭐 20년 전과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진 거예요, 교수님? 예, 일단 천양지차로 달라진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거 지표를 볼 때 지금 호주에서 발표한 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연구 지표만 보는 거고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스탠포드에서도 AI 인덱스라고 나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예. 스탠포드의 인덱스는 이제 연구 지표도 보지만 종합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생태계까지 같이 봐서 종합적 점수를 매기거든요. 어떻게 써 나왔어요? 먼저 이제 이 호주만 먼저 살피고 보면 호주는 상위 10% 되는 이제 논문 학회지에 과연 몇 %나 인용되었느냐. 그러니까 내 논문이 만약에 의미 있는 논문이면 남들이 인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인용되느냐의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앞서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고요. 저 스탠포드 대학의 인덱스에 보면 논문을 피인용한 지수는 이제 호주하고 똑같아요. 중국이 22.6%, 미국이 23%. 이게 2025년 지표입니다. 두 배는 앞서 있죠. 근데 임팩트가 더 높은 소위 말하는 고임팩트,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명한 저널로만 또 놓고 보면 이것도 미국 1위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피인용 지수가 제일 높지만 그 또 질적인 측면 잠깐 보면 이제 미국이 여전히 1위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까지 집어넣다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이 1위에 지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연구 분야, 피인용 분야 양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이미 2023년을 기점으로 앞섰어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는데 그것도 보통 앞선 게 아니라 2배 이상 아주 앞서고 있고요. 아주 앞섰고. 다만 이제 최첨단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인용이 많이 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탑급 클래스에 있는 저널에 인용되는 수치를 보면 여전히 미국이 1위고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인 AI 지표라는 게 뭐 연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생태가 갖춰져 있는 종합적 지표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좀 앞서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서 있지만 미국도 뭐 안심할 수가 없겠죠. 중국이 추격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언제까지 종합 생태계에서도 좀 중국에 뒤처질지 모르는 그런 조바심이 있을 텐데 사실 뭐 좀 미국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서 중국과 비교하면 주요 기술에서 다 따라잡혔다. 뭐 중국이 추격한다 이런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어디 강연에서 그랬다는데 지금은 한국이 중국을 추격하는 때다. 우리가 대부분의 산업이 지금 따라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앞서고 있는 게 반도체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 핵심 산업
예. 반도체, 뭐 조선,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 걸 좀 살펴보면요. 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거의 중국이 다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예. 외에는요. 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HBM 같은 경우에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전 세계에서 사실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일본도 근데 뭐 약하죠. 중국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모든 선박을 다 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그래서 네. 한 10년 전쯤에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앞서는 건 LNG선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앞서고 있고요. 오버와 같이 서는 우리가 예. 앞서 있네요.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거는 지금 접전. 네. 근데 이 조선 산업이 뭐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절대 네. 중국에 뒤처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래 2005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다가 네. 그리고 2021년에 LCD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2021년에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고 네. 지금 LCD는 중국이 거의 과점 상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앞서는 건 OLED 지금 한국이 좀 앞서고 있는데 네. 역시 이 분야도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하면 뭐 투명 디스플레이, 뭐 스트레쳐블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네. 많은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예.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네. 좀 괜찮고요. 네. 2차 전지는 이 글로벌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중국이 다 휩쓸고 있는 1, 거죠? 2위가 뭐 전 세계 네. 시장 점유율 55%고 네. 우리도 뭐 3개가 있지만 근데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량의 60% 가까이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구조적으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요. 2차 전지 회사들 앞으로 미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중국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경쟁을 있어서 하고 있다. 중국을 추월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도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우리도 경쟁력 있고 이 중국과 한판 붙으면서 예. 예. 우리도 지금 그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아까 이제 메모리는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앞서 있는데 과연 그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그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까 교수님께서 왜 중국이 펀드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실제 반도체 기술 자립 뭐 중국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까지 기술 자립을 다 하겠다 뭐 이런 목표로 지금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좀 뭐 간담이 좀 서늘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술을 볼 때 축을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품질이라는 축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규모하고 원가라는, 그다음에 공급망이라는 축을 보면 지금 중국이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데가 규모, 원가, 공급망 축이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은 양산에 들어간 게 3나노까지는 벌써 양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중국은 7나노를 생산할 수 있지만 양산을 못 해요. 그럼 중국이 어디까지 쫓아왔는가 하면 양산이 28나노까지는 쫓아왔습니다. 근데 양산에서? 여기다 시장이 되게 커요. 28나노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앞서고 양산까지 하고 이제 중국이 추적해오는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28나노 정도 시장 정도는 되게 큰 시장인데 예. 여기에 완전 양산 체제로 중국이 이걸 거의 석권해 가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향후에는 이제 더 높은 낮은 공정으로 들어와서 예. 거기 또 이제 스케일을 또 넣을 거란 말이죠. 이제 중국이 네. 갖고 있는 큰 축인 공급망하고 이 규모라는 축을 지금은 28까지밖에 못 갖고 왔지만 점점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사실은 3나노미터로 더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왜냐면 이제 양자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내려갔을 때 이게 원래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적해 오는 걸 그동안에는 이 스케일 축이 늦게 따라왔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빨리 따라오고 있거든요. 빨리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축을 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예. 여전히 이제 옛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쫓아가고 중국이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그다음에 또 더 도망가고 하던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위협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위협은 매우 왜냐하면 크다. 여전히 많은 시장은 최첨단 시장도 물론 이제
부가가치가 크니까 많이 이제 팔리기는 예. 하지만 네. 대부분의 양산돼서 제일 큰 시장은 20에서 10나노 그 사이의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는 빠르게 중국이 찾아올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는 나가겠지만 최첨단 시장이라는 게 다시 성숙하고 더 커질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추격할 위기가 좀 많으면 따라오게 해놓고 계속 이제 도망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3나노 그 이하의 공정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유턴 역학이 과연 이제 계속 네. 적용이 돼서 계속 속도가 올라갈지를 올라갈 수 걱정하는 있는지. 정도의 공정 부분이라서 그 사이에 확 중국이 따라오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형상을 보시면 됩니다. 참 그러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비록 반도체 분야이긴 합니다만 다른 네.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이제 따라잡혔으니 그걸 유지하려면 뭔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기업인들은 한 2, 3년이 상당히 이 추격을 뿌리칠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정부도 뭐 국민 성장 펀드에서 돈도 많이 지원한다 그러고요. 많이 좀 서포트를 지원을 하는데 혹시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잘못돼 있다거나 아쉽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하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중국 정부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R&D 투자. 예.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R&D 않는데 투자. 이거 한때는 이거를 대폭 삭감해서 막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이 창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 창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창업에 대한 필요하지 않을까. 획기적 지원.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소위 잘 나가는 예. 그 최첨단 기업들은 다 정부 벤처 펀드로 그 예. 창업을 한 기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벤처 투자에 결실을 맺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캠브리콘의 그 천텐스는 네. 교수직을 때려치고 네. 그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기가 안 교수님도 되니까. 그런 분은 좀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이 다 대부분, 그 네.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네. 실패에 대한 대가가 워낙 크니까. 근데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 그 대기업들에 의존해서 혁신을 계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것도 한 방향이긴 한데 예. 이런 그 최첨단 이 혁신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벤처 획기적 지원. 생태계를 좀 그 정부 주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는 뭐 조금 괜찮은 방향은 잘 모습을 많이 잡으니까? 그리고 있긴 한데 예. 뭐 아직 뭐 세부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니까 좀 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병헌 교수님 짧게 좀 첨언하실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제도가 아닌 이제 패키지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용, 법제, 뭐 허가, 전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옛날처럼 예. 허가 따로 받고 뭐 전력 공급을 따로 받고 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필요한 생태계를 동시에 한꺼번에 정부 주도로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뭐 허가를 해주고 네.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네네. 필요하다. 네, 중국의 추격이 아니죠. 이제 한국의 중국 추격 그리고 일부 남은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 정상은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